저기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나? 오늘따라 다리가 많이 아파서 말이야. 할배, 그냥 뒤에서 서 있어. 왜 나이 많다고 특별 대우 받아야 돼? 나이가 벼슬이야?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안,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동네 건달은 오늘도 폭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두가 익숙하다는 듯이 모른 척하던 그때 누군가가 건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쉽게 자신보다 2배는 나가는 건달을 제압하는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늦은 오후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퇴근길 시내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버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빛나는 한지훈 씨. 78배 나이에도 군인 출신다운 반듯한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일상이었죠. 버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손잡이를 붙잡기 위해 서로 밀치는 사람들 사이로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곰처럼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그 남자는 주변에서 곰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동네 건달이었죠. 매번 버스를 타면 승객들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오늘따라 더욱 쑤시는 무릎 관절 때문에 평소보다 더 힘겨워 보였어요.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그의 몸이 흔들렸고 지팡이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으나 모두 금세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는 생각이 지훈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용기를 내어 지훈 씨가 건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말을 건넸죠. 저기,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나? 오늘따라 다리가 많이 아파서 말이야. 건달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지훈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인을 향한 어떤 존중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배, 그냥 뒤에서 서 있어.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다고. 왜 나이 많다고 특별 대우 받아야 돼? 지훈 씨의 얼굴에 순간 서글픔이 스쳤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죠.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시선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젊은 여학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건달의 험악한 눈빛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훈 씨는 한숨을 내쉬며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 건달은 더 나아가 지훈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비웃었죠. 지훈 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뒷문으로 또 다른 노인이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박상철 씨,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 시절의 위엄과 기품이 느껴지는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퇴역 군인 출신인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훈 씨의 떨어진 지팡이 그리고 비웃고 있는 건달에게 향했죠. 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주어 지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노약자석으로 다가갔어요. 상철 씨는 지훈 씨와 건달 사이에 서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리 비켜. 단 2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군 생활에서 단련된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건달은 자신의 앞에 또 다른 노인이 나타나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야, 할배들끼리 짜고 치냐? 내가 왜 비켜야 돼? 꺼져. 지훈 씨는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았는지 조용히 일어나려 했지만 상철 씨가 팔을 뻗어그를 막았어요. 버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건달이 주먹을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순간 상철 씨의 움직임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순식간에 손날로 건달의 손목을 붙잡아 꺾더니 버스 손잡이에 박아버렸어요.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건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공포가 읽혔죠. 아무도 이 노인이 이런 실력자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건달은 겁을 먹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며 상철 씨와 눈을 마주쳤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철 씨의 눈빛에서는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지훈 씨와 상철 씨는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퇴근길 버스 안에서의 짧은 대화가 두 노인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한산한 버스 안에서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버스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빛이 상철 씨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그때 고마웠어. 요즘 세상에 노인을 배려하는 젊은이가 많지 않은데 상철 씨 같은 분이 있어 든든하네. 상철 씨는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훈 씨는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소? 지훈 씨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소. 상철 씨야말로. 그 솜씨를 보니 예전에 군인이셨소?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렇소.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지. 그때 배운 게 아직도 몸에 남아있나 보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훈 씨는 묘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죠. 상철 씨는 그런 지훈 씨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예전에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도운 적이 있어. 그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동포니까. 그 말에 지훈 씨의 손이 잠시 떨렸고 두 눈은 상철 씨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그러나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함께 버스를 타고 때로는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동네 분식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소주를 마시며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전직 북파 공작원들의 명예회복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북파 공작원들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귀환 후 국가로부터 받은 냉대에 대한 내용이었죠. 상철 씨는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 참 고생 많았겠소.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돌아와서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으니. 지훈 씨의 손에 들린 소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의 눈가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많이 죽었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잊혔고. 그 말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철 씨는 그런 지훈 씨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 씨는 종종 북한이나 북파 공작원 관련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지훈 씨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지훈 씨는 항상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상철 씨의 집에는 오래된 군용 물품들이 꽤 많았어요. 군복, 훈장,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들. 어느 날 상철 씨는 지훈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내 집에 와보시오. 옛날 물건들이 좀 있는데 지훈 씨도 흥미 있을 거요. 지훈 씨가 상철 씨의 집을 방문한 날 거실 벽에는 낡은 군용 지도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훈 씨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개성 근처 마을의 사진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있었고 배경으로 보이는 산과 강은 지훈 씨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순간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이 가빠졌죠. 상철 씨가 차 2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지훈 씨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지훈 씨 옆으로 다가와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이 사진 50년도 더 된 거요. 개성 근처 마을에서 찍은 건데 상철 씨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의 팔뚝에는 낡은 총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깊고 굵은 흉터가 그의 피부에 새겨져 있었죠. 이 상처 50년 전 북에서 왔다가 죽을 뻔한 날 생긴 거요. 지훈 씨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상철 씨는 그런 지훈 씨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천천히 그의 손을 향해 시선을 옮겼죠. 지훈 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는 Y자 형태의 독특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상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었구만. 그날 날 구해준 사람이. 지훈 씨는 한동안 말없이 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기억하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는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며 얻은 흔적들이었죠. 5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 없었소. 그날의 일을. 시간은 천천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극심한 대립 속에 있었어요. 북파 공작원 한지훈 대위는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죠. 북한 내부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려는 군인 박상철 중위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긴 채 개성 근처 마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정보에 따르면 상철은 그날 밤 국경을 넘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죠. 북한 군인들이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고 상철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던 거요. 누군가 당신의 탈출 계획을 북측에 알렸던 겁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어요. 그날의 일을 회상하는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상철을 구해야 했고 그를 위해 단독으로 마을에 잠입했죠.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쫓기고 있었지. 내가. 상철 씨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북한군이 내 뒤를 바짝 쫓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 난 처음엔 당신도 나를 잡으러 온 북한군인 줄 알았지. 지훈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위장복을 입고 북한군으로 가장해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한 창고 안에 숨어 있는 상철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상철이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남쪽에서 왔소. 당신을 데리러 왔소. 그 말 한마디로 상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죠. 북한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어요. 어둠을 이용해 마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번의 교전 끝에 지우는 팔에 총상을 입었고 상철도 다리를 다쳤죠. 그때 당신이 내 총상을 응급 처치해 주었소. 바로 그 Y자 흉터는 상철 씨가 지훈 씨의 엄지손가락 흉터를 가리켰어요. 지훈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상철의 총상을 치료하기 위해 옷을 찢던 중 날카로운 철사에 손가락이 베었던 겁니다. Y자 모양의 독특한 상처였죠. 치료할 시간도 없었는데 당신은 나부터 치료해 주었소. 그리고 상철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 산길을 헤매며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추격하는 북한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지우는 상철을 앞세워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추격자들을 막았죠.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였소. 지훈 씨가 말을 이었어요. 북한군이 바짝 쫓아왔고 우리는 시간이 없었소. 그 고개 너머가 바로 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넘기에는 위험했죠. 그때 지훈이 내린 결단은 지금까지도 상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막아설 테니 당신은 계속 가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상철은 거부했지만 지훈은 그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오. 당신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 내 임무요. 피를 흘리며 상철을 고개 너머로 보낸 뒤 지훈은 홀로 북한군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류탄과 남은 총알로 적들을 최대한 지연시켰어요. 상철은 힘겹게 국경을 넘었고 마지막으로 돌아본 고개 너머에서는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이 체포되었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안고 살았소. 나 때문에 희생된 용감한 북파 공작원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간직했소.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고통스러웠죠. 그는 북한군에게 포위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체포를 면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고 산속에 숨어 지냈고 몇 주 후 다른 루트로 남한으로 귀환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대와 의심이었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지만 나는 의심을 받았소. 북한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소. 지훈 씨는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을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의 희생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지훈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요.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노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당신 덕분이었소.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손주들 모두 당신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거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철 씨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5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을 찾아보려 했소.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지. 북파 공작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니까.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파 공작원들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게 말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과거의 아픔과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철 씨는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군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만나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반면 지훈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소.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북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힘들었소. 그리고 늘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 지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험난했던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같은 북파 공작원들은 대부분 잊혀졌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돌아와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 많은 동료들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소. 상철 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전역 후에 특수부대 출신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그들의 희생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죠. 내일 내 손자를 만나러 가는데 지훈 씨도 함께 가시지 않겠소? 아이들이 당신 같은 분을 만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거요. 지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내일의 약속을 기대하며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50년 만에 누군가와 자신의 과거를 나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했던 사람과 함께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는 문득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압박감이었지만 순식간에 그 통증은 가슴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지훈 씨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오면서 그는 욕실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북한에서의 임무 상처를 구했던 그날의 기억이 번쩍 스쳐 지나갔죠.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더듬어 심장약을 꺼내 급하게 삼켰습니다. 욕실 바닥에 앉아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잠시 후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죠. 약속 장소인 동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상철 씨는 이미 손자 민우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며 젊은 시절의 용기와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했죠.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지훈 씨는 다시 한번 가슴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둔한 압박감이 순식간에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했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창백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샌드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즉시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지훈 씨, 괜찮소? 상철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훈 씨는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귓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상철 씨의 팔을 붙잡았지만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지훈 씨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상철 씨는 재빨리 그를 붙잡아 눕혔습니다. 민우는 겁에 질렸지만 용감하게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응급처치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상철 씨는 침착하게 지훈 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호흡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군 시절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리며 리듬에 맞춰 지훈 씨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버텨, 지훈아.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그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지훈이 그를 살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가 지훈을 살려야 했어요. 그 긴박한 순간 지훈 씨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공원에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장비를 들고 달려왔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지훈 씨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상철 씨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 되풀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은 상철 씨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꼬박 3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지훈 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이 데리러 온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상철 씨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병원을 떠날 수 없었죠. 상철 씨? 낯익은 목소리에 상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우가 집에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가 말하길 아버지 친구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상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맺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란다. 5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상철 씨는 아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5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특수한 임무가 있었단다.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임무였지. 상철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의 위험한 상황과 지훈이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과거가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다고요? 민석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모두 그 사람 덕분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를 구하지 못한다면.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처음 보았어요. 상철 씨에게 지훈은 단순한 은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었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철 씨와 민석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심각한 손상은 피했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상태는 아직 위중합니다. 다음 36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상철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면회는 가능합니까?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잠시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으니 말은 삼가주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상철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고 민석은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을 때 상철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지훈 씨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죠. 상철 씨는 조용히 지훈 씨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총성과 폭발음 속에서 지훈이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 살아서 돌아가시오.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사시오. 상철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모두 지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요. 제발 포기하지 마시오. 상철 씨의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지훈 씨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상철 씨는 놀라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지훈 씨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곧 상철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상철 씨는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지훈 씨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어요. 상철 씨는 조심스럽게 지훈 씨의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 씨의 입술이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후회 없소.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지훈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상철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그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내 영웅이요. 내 삶의 의미를 바꿔준 사람이요. 지훈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곧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평온함이 깃든 얼굴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고 상철 씨는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상철 씨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지훈 씨의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병원 근처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의 가족들도 번갈아 가며 병원을 찾아 그를 돕고 지훈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지훈 씨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지훈 씨의 상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처음에는 비관적이었지만 그의 강인한 생명력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는 짧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상철 씨는 매일 병실을 찾아 지훈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노인은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퇴원하면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요?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혼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지.
다른 곳이 있겠소? 상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떻겠소? 방이 하나 남아있는데 충분히 편안할 거요. 지훈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누군가의 집에 의지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되겠소?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상철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방해라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요. 내 아들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손자 민우는 당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난리라오. 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귀환 후에도 불신의 시선 속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상철 씨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50년 전에 생사를 건 만남이 이제는 노년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5월의 어느 날 상철 씨의 집 마당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상철 씨의 가족들이 모여 지훈 씨의 퇴원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상철 씨의 집으로 온 지훈 씨는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카드예요. 민우가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건넸어요.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에는 두 노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감동에 목이 메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할아버지라고 불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고맙다, 민우야. 상철 씨의 아들 민석은 바비큐를 굽고 있었고 며느리는 상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작은 정원은 웃음소리와 구수한 고기 냄새로 가득했어요. 지훈 씨는 이런 가족 모임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상철 씨가 두 잔의 막걸리를 들고 지훈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소? 시끄럽지 않소? 우리 집 식구들이 좀 활기차서 말이오.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참 좋은 가족이요. 상철 씨는 복받은 사람이요. 두 노인은 잔을 부딪히며 천천히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50년 전에 그 붉은 하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요. 상철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다니.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란 묘한 것이요. 내가 당신을 구했고 이제는 당신이 나를 구했소. 마치 삶이 원을 그리는 것 같지 않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철 씨의 손자가 다가와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었고 지훈 씨는 아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지훈 아버님,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50년 전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님 덕분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이요. 아닙니다. 민석의 아내가 말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은인이세요. 이제부터는 저희도 지훈 아버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그의 희생과 외로움이 이제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훈 씨는 마당으로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 씨도 그를 따라 나왔어요. 두 노인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참 비슷한 삶을 살았소. 지훈 씨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요.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하지만 당신은 더 큰 희생을 치렀소. 나는 가족의 품에서 살았지만 당신은. 지훈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 마시오.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각자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이제는 함께 맞이할 노년의 날들에 대해서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 씨는 상철 씨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북파 공작원 전사자들의 묘역 앞에 섰어요. 이름 없이 숨어서 조국을 위해 싸웠던 많은 동료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소.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들은. 상철 씨는 지훈 씨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소. 당신도 그들도 모두 진정한 영웅이요. 두 사람은 묵묵히 묘역 앞에서 참배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야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듯 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상철 씨와 함께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고 때로는 민우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지훈 씨는 상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어.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 말이요. 상철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역사지. 그렇게 두 노인은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경험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고 상철 씨는 그 과정을 도왔어요. 군 관련 단체와 역사학자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잊혀가던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지훈 씨와 상철 씨는 퇴근 시간 버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이렇게 함께 버스를 타고 자료를 수집하러 다녔어요. 처음 만났던 그 버스 노선을 타며 그들은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기억나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상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누가 알았겠소?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깊을 줄을. 버스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50년 전 그들이 함께 본 북한 하늘과 닮아 있었어요. 그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노년을 함께 보내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두 노인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청년 시절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년 후에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는 가운데 지훈 씨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아야 할 역사, 후대에 전해야 할 기억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요?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디든 좋소. 아직 들려줄 이야기가 많으니까.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젊은 학생이 올라타 노약자석을 찾았습니다. 지훈 씨와 상철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학생은 고마움의 인사를 건넸고 두 노인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지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철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나란히 서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잡았어요.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두 노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가 아닌 평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과 군인 출신, 한때는 생사를 건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두 노인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